안녕하세요.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강재민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 고려시대 역사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로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정말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 소설 속 사랑 이야기보다도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공민왕 하면 제가 전에도 한마디로 굉장히 평가하기 힘든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종과 정조 같은 성군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르게 본다면 피도 눈물도 없는 또 냉혈한 정치인의 모습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노국대장공주와의 그 순수한 또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만 본다면 또 너무나도 순수했던 인간적인 면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민왕의 정치적인 면이 아니라 좀 인간적인 면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무튼 노국대장공주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사랑 이야기는 뭐 다 들어보셨죠. 공민왕의 정치적 업적을 몰라도 공민왕 옆에 노국대장공주가 계셨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랑 이야기고요. 아무튼 그 공민왕의 형이었던 충혜왕이 전격적으로 폐위당하면서 공민왕이 가장 강력한 왕위 계승 후보로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충혜왕한테는 어린 두 아들 충목왕과 충정왕이 있었지만 왜 공민왕이 강력한 왕위 계승 후보였냐면 뭐 원나라에 들어가서 수기생활을 했었고 또 누구보다 유능하고 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려의 민심이 이 유능한 공민왕이 왕이 되길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그 당시 원나라의 황실의 최고 실권자였던 기황후는 끝까지 공민왕을 반대하고 충혜왕의 어린 두 아들 바로 충목왕과 충정왕을 연이어 옹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이제 두 번이나 물을 먹었는데 여기서 포기할 공민왕이 아니죠. 반전의 카드를 뽑아듭니다. 뭐냐면 스펙을 더 쌓아서 왕위에 도전하겠다 이거죠. 그 당시 제가 전에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려 국왕이 되기 위한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원나라 황실에 들어가서 수기생활, 인질생활, 뚫룩이라고 합니다. 그걸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원황실의 부마가 되면 됩니다. 그 당시 여러분 고려 국왕들은 원나라 공주와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고 이 원황실의 부마 지위를 획득해야 고려 국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원황실의 부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노국대장공주와의 결혼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불순한 의도가 있는 정치적 야심이 있는 계산된 집권, 즉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공민왕이 먼저 집권한 것이죠. 원부마의 지위가 필요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349년에 공민왕 나이 19살 되던 해에 노국대장공주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이 노국대장공주 하면 이름이 노국대장공주라고 알고 있는데 당연히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한자로는 보탑실리라 그러고 원나라 황족이었던 위왕의 따님이죠. 그럼 이 노국대장공주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면 시호입니다. 시호. 여러분 시호 아시죠? 이제 왕과 왕비가 돌아가시면 그 공덕을 기려서 신하들이 올려주는 이름이 시호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왕과 왕비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올려주는 이름이 시호다. 근데 이 노국대장공주의 시호가 실제로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적을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노국대장공주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남편하고 여러분 친정이 싸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터블이 생기면 부인은 본능적으로 친정편을 들게 됩니다. 그 인지상정이죠. 물론 안 싸우도록 해야겠지만 끝내 싸우게 되면 친정편을 들죠. 팔은 안으로 굶지 않습니까? 게다가 나아가서 이제 남편이 친정을 공격한다? 그럼 뭐 분명히 그냥 100% 친정편을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노국대장공주가 대단했던 게 뭐냐면 원나라 공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로 시집와서 고려의 왕비가 다음에는 자신의 친정과 조국을 버리고 누구보다 고려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노국대장공주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노국대장공주는 자신의 친정과 조국을 다 버리고 남편의 꿈이 뭐죠? 바로 반원자적개운동, 그걸 끝까지 지지했거든요. 보통 정말 저는 이 사랑의 위대함, 이 숭고한 사랑의 정점을 보여주는 게 바로 노국대장공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정말 이뻐할 수밖에 없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공민왕이 1356년 음력 5월 18일 날 그 유명한 반원자족의 운동을 성공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식이 원나라에 전해졌던 게 한 달 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려에서 정보가 차단됐던 것이죠. 고려에 살고 있던 그 몽골인들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았던 이 노국대장공주가 정보를 차단했다, 알려주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던 거고, 이런 식으로 노국대장공주는 공민왕의 꿈을 물신양면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조의 여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시련과 고난도 옵니다. 홍건적 2차 침입, 여러분 아시죠? 홍건적 2차 침입 때는 수도 개경이 함락당하고 이 공민왕 부부가 멀리 경상북도 안동까지 몽진을 갑니다.
근데 원래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한 것이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더 단단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몽진까지 가서 멀리 하다 보니까 사랑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 이 공민왕 부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죠. 공민왕한테는 여러분 노국 대장공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려인의 왕비 해비도 계셨습니다. 대학자 이지연의 따님인데 근데 공민왕이 거절도도 안 보고 오직 노국 대장공주만 사랑했던 겁니다. 근데 해비를 드린 것도 실제로는 공민왕이 아니고 이제 공민왕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였던 그 명덕태후라든지 신하들의 호가락 주청해서 이제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해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한 여성으로서 남편의 사랑 끝내 죽을 때까지 받지 못했거든요. 아무튼 이제 홍건적이 난이 진압당하고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하는데 궁궐이 불탔잖아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민왕 부부가 흥왕사에 임시로 머무르게 되는데 이 흥왕사는 고려시대 때 국가적인 대사찰입니다. 굉장히 궁궐만큼 큰 사찰이에요. 지금은 이제 터만 남아있는데 개경이 실행에 있었거든요. 그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중에 그 유명한 흥왕사의 변이 1363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흥왕사의 변이 뭐냐면 한때는 공민왕의 측근이었던 김용이 자객 50명을 침투시켜서 공민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 시점에서 왜 김용은 공민왕을 암살하려고 했을까 본다면 김용은 한때는 공민왕의 측근이었고 반원자족 운동을 지지했었는데 이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건적이 원나라의 수도 대도 베이징을 공격하다가 패해서 밀려나게 되거든요.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착각하는 겁니다. 아, 원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는지 다시 강성해지네? 원나라가 세지면 내 입장이 곤란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공민왕을 버리고 원나라로 갈아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흥왕사의 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물론 흥왕사의 변에 기황후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그런 거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기황후가 공민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혔던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저는 이 김용하고 기황후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아무튼 자객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공민왕이 급히 밀실로 쓰는데 그 밀실 앞을 누가 지키고 있었냐? 바로 노국 대장공주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은 위대한 것 같아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얼마나 무섭겠다. 굉장히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객들 앞에서 당당하게 노국 대장공을 지켰던 것이죠. 나를 죽이고 가라 이겁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실제로 원의 사주를 받았던 자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나라의 공주를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벌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최영이 군대를 끌고 와서 난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민왕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정말 이런 여자가 없잖아요. 자신의 친정과 조국을 버리고 나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의 생명까지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후사가 끝내 없었어요. 그러다가 1365년 노국 대장공주가 해임을 하시고 아이를 낳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십니다. 아이도 죽고 노국 대장공주로 돌아가시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1365년이 공민왕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다. 공민왕 인생을 전기와 후기로 나올 때 그 분수령이라는 해거든요. 공민왕이 그럼 미쳐버릴 수밖에 없죠. 세상을 다 잃은 슬픔일 겁니다. 그 슬픔이 진짜 상상이 안 거예요, 여러분. 그 사료를 보더라도. 왜냐하면 자신의 영원한 연인이자 동반자자, 심지어는 정치적 동지까지 했던 분이 죽었는데, 그 공민이 거의 미쳐버리죠. 그래서 이 공민왕에 대한 기록이 이제 보통 고려사나 고려사저로에 쓰여 있는데, 이 기록을 적었던 사람이 조선시대 사관들이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사관들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공민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그렇던 조선시대 사관들조차도 1365년 이전, 즉 노국 대장공주가 돌아가시기 이전의 공민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쓰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쓴답니다. 이제 트집 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가 1365년 노국 대장공주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씁니다. 이 조선시대 사관들도 왕이 미쳤다고 쓰는 거죠. 팬이 됐다, 술에 빠져 산다, 동성애에 빠졌다, 변태적인 성행위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록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민왕을 의도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지금 비하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걸러서 볼 필요가 있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공민왕이 확실히 변했다는 것이죠. 노국 대장공주 돌아가시고 나서 공민왕이 변한 것은 사실이다. 초심을 잃어버렸고 또 성군의 모습도 많이 퇴색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실제로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예술적 감성이 뛰어나서. 그래서 노국 대장공주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그 앞에서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노국 대장공주 초상화 여러분 한번 보고 밥 먹고 말도 한번 걸고 울고 또 초상화 보고 밥 먹고 울고 이걸 반복했기 때문에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마음이 짠하죠. 그리고 공민왕이 이때부터 이제 술에 빠집니다. 술.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지면 솔직히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술에 의존하잖아요. 저는 근데 술, 담배를 전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한국사를 하기 때문에 술, 담배는 일절 이런 유흥은 완전히 멀리 하는데 아무튼 보통 사람들은 술에 의존하거든요. 힘들어지면. 근데 이 술은 여러분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술 마시면 일시적인 각성 효과밖에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몸도 망가져.
그럼 머리도 무겁고, 그렇죠? 달라진 거. 현실은 안 바뀌거든요. 일시적으로 내 기분을 그냥 좋게 줄 뿐이거든요. 공민왕이 어쨌든 술에 빠지게 되고, 술을 많이 마시면 주벽이 나타났답니다. 주폭. 사람을 때려요, 측근들을. 그러니까 그 측근들 입장에서는 공민왕이 술을 마시면 아예 만취시키도록 해버립니다.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 술버릇 나쁜 사람은 그냥 아예 잠드는 게 낫거든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민왕이 하루는 밤에 술을 마시다가, 여러분 밤에 술을 마시면 사람이 좀 변합니다. 감성이 살아난다 그러죠. 그래서 쓸데없이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전화하기도 하고 하면 안 되는데, 나 때문에 후회하잖아요. 술 깨고 나면 후회하는 겁니다. 근데 밤에는 괜히 술까지 마시면 감성이 살아나서 첫사랑이 생각나고 이러거든요. 공민왕도 노국대장공주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밤에. 지금도 차로 30분 거리인데 그 당시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찾아가서 밤새도록 그 봉분을 끌어안고 울다가 지쳐서 잤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 밤에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노국대장공주의 무덤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다가 지쳐서 무덤가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정말 슬프고 아름다운 저는 애절한 사랑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민왕이 분명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선시대 사관들처럼 팬이 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나갑니다. 공민왕이 비록 변하고 퇴색된 건 사실이지만 본인은 개혁의 꿈을 여전히 이어가고 싶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무명의 승려 신돈을 전격적으로 등용해서 왕의 사부로 삼고 위인 정치를 하면서 많은 개혁들을 했다. 그러니까 노국대장공주 사후에도 많은 개혁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그 전민변정도감사 같은 굉장히 중요한 개혁들, 그 다음에 성균관을 복구시키고 신진사대부를 키워냈던 개혁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변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개혁의 꿈은 잃지 않았다. 우리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랬던 공민왕이 1371년에 신돈 영모 사건을 계기로 신돈을 전격적으로 숙청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아바타마저 제거하면서 이제 공민왕 옆에는 아무도 없게 되죠. 측근을 다 잃어버린 공민왕이 이제 마지막 개혁을 위해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자신의 개혁을 도와줄 수 있는 마지막 측근들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자제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제위 하면 우리는 동성애 집단, 동성애를 했던 미소년 집단을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변질된 모습이고, 이 자제위는 공민왕이 최후로 꺼내들은 이제 비장의 카드인 거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측근 그룹을 자기가 직접 키우겠다. 그래서 공민왕이 직접 키웠던 친위 부대, 친위 세력이 바로 자제위인데, 문제는 이게 변질됐다는 게 문제죠. 원래의 정치적 목적을 상실하고 이제 공민왕이 여러분 노국대장공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슬프니까 굉장히 대단하긴 해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합니다. 진짜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고 여자를 굉장히 멀리하거든요. 왕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역효과가 나서 여자들을 멀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남자들한테 빠진 겁니다. 자기랑 항상 가까이 있는 그 자제위의 그 미소년들하고 사랑에 빠져버렸죠. 이게 공민왕이 이제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공민왕이 가장 사랑했던 자제위 출신의 홍윤 손에 공민왕이 이제 비참하게 암살당하거든요. 그때가 1374년 음력 9월이고 공민왕 나이 45세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리고 왕이 된 지 23년밖에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이 공민왕의 죽음의 마지막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공민왕이 죽게 되면서 고려는 사실상 멸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민왕을 고려의 마지막 왕이라 하거든요. 그 뒤에 있었던 우왕, 창왕, 공양왕 그냥 허수아비의 왕들이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공민왕이 고려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 희망이고 등불이었다. 근데 공민왕이 죽으면서 고려는 사실상 멸망의 길로 갔다.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공민왕이 이 노국대장공주의 무덤을 자기가 직접 조성하고 그 털을 다 잡아서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자기 무덤도 미리 정해놔요. 왜냐하면 내 죽으면 부인 옆에 묻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노국대장공주 무덤과 공민왕 무덤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쌍릉, 봉분이 두 개라서 쌍릉이라는 데 있거든요. 당연히 북한에 있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금 북한의 대부분 고려시대의 왕릉들이, 대부분의 모든 고려시대 왕릉은 아니고 대부분의 고려시대 왕릉들이 지금 북한 지역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굉장히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훼손이 굉장히 빨라요. 어떤 고려시대 왕릉들이 사진을 추적해보니까, 위성 사진을 본분이 깎여 나가고 옆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성물들은 없어지고 좀 심각합니다. 이 또 빨리 통일돼야 될 이유긴 한데,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이 정말 애지중지 정성을 들여서 관리를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왕릉이죠. 그 왕릉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왕릉은 외부에도 공개하는 유일한 왕릉입니다. 그 왕릉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바로 고려의 창업주 태조 왕건의 무덤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우리도 좋아하는 왕이죠. 태조 왕건의 무덤이고, 그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무덤, 즉 현릉과 정릉입니다. 그만큼 이 공민왕 부부는 북한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북한 학자들이 이 공민왕 부부의 무덤을 발굴할 때 신기한 걸 발견합니다. 물론 무덤 안에 이미
다 독을 당한 상태였고, 무덤 안에 여러분 왕릉 같은 경우는 관을 안치는 방이 있습니다. 관을 안치는 방, 그걸 석실이라는데 그 석실에 들어가면 공민왕 무덤 쪽에서 노국대장공주 무덤 쪽으로 조그만 문이 하나 있는 겁니다. 조그만 문. 근데 그게 뭐 가로 세로가 한 30-40cm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문이고 사람 손 하나 들어갈 틈이 있죠. 그래서 북한 학자들이 이런 형식은 처음 보기 때문에 이 용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 북한 학자들이 추정이 뭐냐? 추론이 뭐냐면 이건 영원의 통로일 것이다. 죽고 나서라도 노국대장공주와 공민왕 부부의 영혼이 서로 만나기 위해서, 영혼이 돼서라도 만나기 위한 영혼의 통로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는데 저는 그 추정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민왕은 살아생전에도 노국대장공주를 너무나도 그리웠고 죽고 나서라도 정말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죽고 나서 귀신이 돼서 영혼이 돼서라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영혼의 통로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 저는 빨리 평양도 가보고 싶지만 개성도 가보고 싶다. 그리고 공민왕 부부의 무덤을 꼭 참배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조선시대 때 가장 성스러운 공간 어디죠? 바로 종묘입니다. 뭐 다 아시는 것이죠.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일종의 왕실 사당이고 굉장히 성스러운 공간이죠. 근데 여러분 종묘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창덕궁 앞에 있고 세계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굉장히 그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유심히 보면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종묘 한 구석에 공민왕 부부의 신당, 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지내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공민왕 부부, 물론 뭐 후대에 그린 것 같긴 한데 이제 초상화도 있습니다. 영정도 있어요. 이곳에는 여러분 절대 다른 왕조의 왕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만 모셔요. 조선시대 세자들도 다른 왕족들도 대원군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멸망시킨, 조선이 그렇게 부정했던 고려시대 왕이었던 공민왕 부부의 신당을 종묘 안에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해석하냐면 이 공민왕하고 태조 이성계의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태조 이성계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공민왕을 깔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까야 됩니다. 굉장히 부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정치적 입장이고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태조 이성계의 개인적인 마음, 사적인 감정은 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굉장히 고마웠을 것이고 미안했을 것이다. 이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가 이자춘이잖아요. 그 이자춘을 처음으로 중앙정계에 진출시킨 것도 공민왕이고, 그리고 이성계의 출세를 도와준 것도 분명히 공민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계 집안의 출세에는 이 공민왕의 도움이 컸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개인적으로 은인인 것이죠. 게다가 공민왕이 추진했던 그런 반원자족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조선 건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밥상을 차려놓고 그 밥상을 드신 분이 바로 이성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정말 공민왕한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공민왕을 까야 되죠. 고려를 까야 되죠. 그래서 또 하나는 공민왕 부부의 그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도 한몫했을 것이고, 이러한 연유로 그 성스러운 공간인 종묘에 공민왕 부부의 신당이 모셔지지 않았다고 추론을 해봅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이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아름답고 슬픈 세 개의 사랑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국대장공주가 돌아가시고 나서 공민왕은 분명히 변했죠. 솔직히 폐인까지는 아니지만 술에 의존하게 됐고 동성애를 하게 되고 변태적인 성행위도 분명히 일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망가져 가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그게 원인이 비참한 치료를 받게 되었거든요. 이게 과연 노국대장공주가 원한 일이었을까? 노국대장공주가 자신의 친정과 조국을 버리면서까지 공민왕의 꿈을 응원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공민왕이 훌륭한 성군에 대해서 이 고려를 멋진 자주 독립국으로 만들길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나라에서 지켜보면서도 이 공민왕이 너무 슬퍼하지 말고 본인들이 이루고 싶었던 그 꿈, 함께 이루고 싶던 그 꿈을 이루길 바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군에 대해서 멋진 고려를 만들길 바랬을 텐데 공민왕이 이렇게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말 술에 의존해서 술 중독이 돼버리고 심지어는 동성애에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봤다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노국대장공주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회자정리란 말이지 않습니까? 한번 만나면 분명히 헤어집니다. 그 누구라도 헤어집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도 이미 경험을 하시겠지만 부모님과도 헤어져야 되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내야 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식을 나보다 먼저 떠나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인간들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워합니다. 당연한 거죠.
평생 그리워할 수밖에 없죠. 슬퍼하고. 그런데 그 슬퍼하고 추모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파멸을 끌어가고 건강을 해치고 술에 빠지고, 그렇죠. 그런 분들 많거든요. 술에 빠지고 심지어는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럼 따라서 죽는 분도 있어요. 자살하면. 이거는 옳지 못하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슬프고 그리운 마음이 솟아오르더라도 냉정하게 그래도 누르고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열심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내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먼저 돌아가신 이들을 위한 산자의 저는 도리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만약에 정말 성군에 대해서 그 고려개혁의 꿈을 잘 마무리했더라면 얼마나 노후대장공주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고 뿌듯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민왕을 보면 또 떠오르는 왕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종과 정조 대왕이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종과 정조도 가슴속에는 개인적인 아픔, 슬픔, 괴로움이 정말 많았던 분들입니다.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것을 다 이겨내고 꾹꾹 누르고 왕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성군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조 대왕 같은 경우는 이 가슴속에 한이 사무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버지 사도제자가 정조의 나이 11살 때 할아버지 영조에서 뒤주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본인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평생 죄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암살 유혹을 받았습니다. 크고 나서도 장사하고 나서도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의빈성 씨를 먼저 떠나보냈고 사랑하는 아들 문효세자도 떠나보냈습니다. 정조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가슴 아팠지만 이걸 다 눌렀던 게 정조예요. 정조의 위대함은 그런 슬픔과 아픔이 누구보다 컸지만 그걸 다 누르고 성군이 됐던 거죠. 성군의 길을 갖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고 나라를 위해서 그 에너지를 쏟았던 거죠. 티는 안 돼요. 속으로 문드러지고 괴롭지만 티는 나지 않고 자기한테 주어진 길을 갔다는 점.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공민왕이 이 정조나 세종 같은 길을 갔더라면 어땠을까?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지만 세종과 정조 다음 가는 그런 성군의 반열로서 우리 역사에 빛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물론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공민왕은 여전히 우리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멋진 왕이거든요. 그 업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점도 이해가 갑니다. 그게 바로 공민왕의 인간적인 매력이다. 여러분 정조는 거의 완벽한 구조거든요. 정조는 완벽한 거예요. 정말 무서울 만큼 완벽합니다.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그걸 누르면서 자신한테 주어졌던 성군의 길을 갔던 사람인데 공민왕은 인간적인 매력이죠. 그냥 너무나도 미칠 듯이 사랑했고 아무도 해보지 못한 미칠 듯한 사랑했고 그리고 그 사랑한 사람이 떠나갔을 때 미친 듯이 괴로워하다가 결국 술에 취하고 그리고 저렇게 막 울고불고 매달리고 무덤 끌어안고 울고불고 지쳐서 자는 모습, 그게 바로 공민왕의 인간적인 매력이고 그게 또 우리한테 또 울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오늘 주제였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한 가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신 지 7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두 분 모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죠. 노국대장공주도 격동의 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친정과 조국을 버리고 고려에 시집 와서 고려의 왕비로서 누구보다 고려를 사랑했고 남편의 꿈을 응원하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그리고 공민왕도 그 오목한 시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반원저적의 운동의 꿈을 끝내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한국사가 발전에 큰 역할을, 저는 이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는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한 획을 그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70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두 분이 만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본인들 억눌렸던 그 무거운 역사적 짐 다 내려놓으시고 못다한 사랑, 그 못다한 사랑만 편안하게 행복하게 다시 한번 미치도록 평생 영원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나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고려시대 역사 얘기 계속되는데 다음에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공민왕의 죽음과 자제의 영화 쌍화점으로 좀 알려져 있죠. 그 얘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